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5 정식 컨설팅 추가 합격 로직. 이번 시간에는 자연추합, 강제추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 자연추합이라는 말은 뭐야? 강제추합이라는 말은 뭐야? 처음 들어보고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론 제가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연추합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대학교에 학과에 원서를 썼을 때 최초합 또는 추합의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자연추합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강제추합이라고 한다면 자연추합이나 또는 최초합의 가능성이 없는 구간이죠. 간단히 점수로 말씀을 드리면 내 점수가 만약에 370점이다. 그러면 자연추합의 범위는 370점에서 1점이 높은 371점, 372점, 많이 올라가면 373점 정도의 구간이 자연추합의 범위라고 한다면 내 성적이 370점인데 380점인 학과에 합격을 한다든가 370점인데 390점인 학과에 합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강제추합이다 이렇게 용어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시는 정말 추가 합격이 매우 중요하죠. 정시에 원서 쓰는 모든 분들은 상향이에요. 가끔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자기 성적에 맞춰서 그냥 원서 쓰면 되지. 이게 상향이 말이 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첫 번째는 자기 성적에 맞춰서 원서를 쓰는 분은 아무도 없다. 왜? 우리가 가나다군에 원서를 쓸 때 가나다 군 중에 어떤 하나가 안정 지원이 된다면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상향을 하게 돼 있어요. 상향이라는 것이 동국대학교에 원서를 쓰면서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것만이 상향이 아니라 동국대학교 내에서 학과를 조금이라도 올리게 되면 이게 모두가 다 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향을 할 때는 뭔가 로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숫자에 따라서 또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서 추합 가능성이 70%라고 하니까 붙겠지. 이거는 그냥 데이터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위험성은 뭐냐 하면 이 데이터를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본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에 나와 동일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동일한 지침을 준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지점의 학생들이 다 과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학을 가는 건 누가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믿고 데이터를 기초적인 원서 지원의 결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데이터에 내 운명을 맡기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입시에 대한 전략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추가 합격의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정시는 무조건 상향이에요. 그 상향이 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시는 6번을 원서를 쓰죠. 그리고 전형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실기 실적 고른기회 전형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정시는 표준학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수능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일반 전형의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원서 지원이 6개가 아니라 원서 지원이 3개이다 보니까 이동률, 충원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에요. 충원율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70% 평균합격과 마지막 합격생 간의 점수의 간격폭이 크게 벌어지고 특히 수능 시험을 못 봤을 때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구간이 떨어질수록 그 구간폭이 되게 커져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수능이라는 시험을 잘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등급을 맞았다 또 만점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잘 보면 기회의 폭이 줄어요. 가군, 나군, 다군에서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도 한 2개, 3개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상향 지원을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수가 따르는데 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떨어지면 가나다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넓어지죠. 4개, 5개, 6개로 폭이 넓어지게 되고 상향을 했었을 때 뛰어넘을 수 있는 점수의 구간폭도 되게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아이러니한 점은
정시는 수능을 잘 봤었을 때는 대학 선택폭이 좁아지고 수능 성적이 낮아질수록 대학의 선택폭이 되게 넓어진다는 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수능 시험을 못 봤다, 나는 수능 시험을 못 봤으니까 대학을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정시는 오히려 수능 성적을 못 본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정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군다나 2등급, 3등급, 4등급을 맞은 학생들은 제가 지난번에 추가 합격 로직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정시에 불합격해도 추가 모집이라는 것이 있다. 그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추가 모집이 우리가 2월 20일 정도에 시작한다고 하면 결국 정시 가나다군을 적극적인 상향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앞에 찍었었던 추가 합격 로직 중에서 정시에 불합격해도 추가 모집에 합격할 수 있다. 3등급에서 5등급에서는 더 많은 기회가 있다. 이거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연추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자연추합이라는 말은 용어를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대학, 학과의 원서를 썼을 때 채추합 또는 추합의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자연추합이라고 용어 설명을 할게요. 자연추합은 보시는 것처럼 추가 합격 가능성 50% 이상의 구간을 자연추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가 10칸이 있었을 때 보통 7칸 이상 정도 되어지면 붙는다고 얘기하더라.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데이터에서 7칸을 가리킨다 해서 무조건 붙어? 그걸만은 믿고 우리가 원서를 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시는 데이터 중심의 원서 지원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참고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데이터에 내 운명을 의존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자연추합에서 매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목표 지점까지의 정확한 계산이 돼야 돼. 거리 계산이.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나와의 거리가 과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이게 바로 채추합이 가능하냐 아니면 추합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리가 나는 요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거리가 이만큼 멀어지면 불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올해 2025년도 수능에서 구간별 또 등급별 이 수능의 경향성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대학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그 다음에 사탐이나 과탐의 가산점 부여 여부에 따라서 내가 과연 어느 대학에 적합한지 또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모의 지원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2024년도, 2025년도의 전형의 변화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세종대학교에 원서를 쓴다, 경기대나 가천대에 원서를 쓴다, 또는 뭐 경희대나 중앙대에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그 전년도 2024학년도의 전형과 2025년도의 전형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졌는지, 모집인원의 변화가 있는지, 또 신설학과나 무전공학과가 신설이 되어졌는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변화가 있는지, 사탐이나 과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다. 그런 부분들을 왜 확인해야 되냐 하면 입시의 데이터에 이 모든 것들이 담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전년도 2024년도의 입결과 2025년도의 수능의 결과를 짬뽕을 시켜서 대략적인 추정치를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많은 학생들이 모의 지원하면서 그 모의 지원의 추세에 따라서 모의 지원의 추세에 따라서 합격 지점이 이동하면서 최종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기관에서 마치 합격 예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고,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의 수능 영역별 표준 점수가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사탐이나 과탐 시험을 봤다.
그러면 내가 국어가 1등급인데 내 표준 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135점이다, 133점이다 그러면 내 표준 점수의 누적의 인원이 과연 몇 명 정도 누적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누적 인원의 분석을 통해서 나의 점수에 대한 경쟁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표준 점수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점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누적이 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하고, 동일한 성적의 학생들이 동일한 지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누적 인원이 많아지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여기에 따라서 내가 상향을 할 건지 또는 적정 안정 지원을 할 것인지 또 원서 지원의 지점을 어디에 찾을 것인지를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자연추합이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연추합은 내 성적으로 최초 합이나 또는 추가 합격에 가능한 범위인데, 이것을 이렇게 배터리에만 의존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자연추합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 성적과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자연추합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내 성적이 모집 단위 내에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져요. 지원하는 방법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대학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학은 건국대학교인데, 건국대학교 가장 윗구간, 이게 아웃 구간이에요. 상향 이탈 구간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고, 중간에 있는 구간이 트랜스퍼, 좌우 군이동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인 구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마치 이게 건국대학교니까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대학의 모집 단위는 대부분 3개로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모집 단위가 크든 작든 간에.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 이 모집 단위를 지금 점수를 보게 되면 하위 점수가 환산 점수가 694점이니까 694, 695, 696 정도까지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695 정도 지점에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이렇게 선. 여기 그거. 그 다음에 696점대, 697점대, 698이니까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쪼개지면 결국은 뭐냐면 이 3개가, 이 하나가 그냥 건국대학교가 아니라 건국대학교가 3개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수가 없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들어오는 구간이고, 인문계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계열은 학과 선택에 따라서 하위 구간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 구간은. 그리고 여기의 구간의 트랜스퍼 구간은 좌우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기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들은 하위 대학 상위 학과에서 상위 대학 하위 구간으로 원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자연계열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연계열에서는 트랜스퍼 하위 구간이 인 구간이 돼요. 여기가 또한. 그리고 이 구간은 아웃 구간은 상향 이탈 구간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간이고, 결국 또 자연계열은 학과 선택에 따라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어느 대학의 모집 단위가 통으로 하나다. 아, 이거는 건국대학교야. 이거는 연세대학교야. 이건 고려대학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모집 단위의 구조에서 어디가 인이고 어디가 트랜스퍼고 어디가 아웃 구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구간을 아는 방법은 첫 번째는 환산 점수를 보게 되어지면 환산 점수에서 구간이 쪼개지게 되고, 두 번째는 충원율을 보시게 되면 충원 발생이 되는 구간을 알 수가 있고,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경쟁이 몰리는 구간과 경쟁률이 낮아지는 지점을 파악하시게 되면 이 간단하게 인과 트랜스퍼 아웃 구간을 꼭 식별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추가 합격을 희망하죠. 그러니까 나보다 내가 내 성적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대학을 가기를 원할 거야. 그러면 숫자나 데이터로 높은 대학 갈 수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숫자나 데이터는 내 성적에서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지점까지만 이야기하죠. 자, 예를 들어서 내 성적이 694.51점이야. 자, 이 성적으로 만약에 696점이나 699점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이러면 데이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 694점이야? 그럼 694점은 붙을 가능성이 있고 695점의 원서를 쓰면 너는 추가 합격 가능성 50%. 근데 너가 694점인데 696점의 원서를 쓰면 너는 안 돼.
자, 699점의 원서 쓰면 무조건 안 돼. 이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숫자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원서 지원은 내 거리에서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지점까지만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 선을 넘어가는 지점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로만으로는 이해를 전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추가배 로직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진학사나 뭐 텔레그램 등등등 해서 뭐 4칸이 떴다, 7칸이 떴다, 7칸 활용하는 방법. 결국은 뭐냐면 데이터에 의존해서 데이터를 재해석하는 거. 이 정도에서만 머무르고 있거든요. 입시는 데이터에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 못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고, 첫 번째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 건 모집 단위는 하나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3개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걸 먼저 꼭 이해하실 것. 두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의 모집 단위가 과연 어디가 인이고 어디가 트랜스퍼고 어디가 아웃 구간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전년도의 환산 점수, 충원율, 경쟁률을 비교 분석하시게 되면 구간 설정이 가능하세요. 결국은 뭐냐면 하위 구간에서 상위 구간에 진입이 안 된다는 점이죠. 내가 만약에 도망을 가다가 이 경계의 선을 넘어가서 여기에 숨으면 적들이 못 쫓아와. 이거 똑같아요. 간단히 말하면. 자, 그러면 모집 단위 내에 나의 위치가 만약에 인 구간에 있다. 자, 내 성적이 이 정도에 있는 거예요. 하위 구간에. 이게 자연추합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에요. 실제 입시의 데이터는 대부분 맞죠. 입시의 데이터가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입시의 데이터는 합격생 70% 필분값이야. 다시 말하면 하향 안정 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더군다나 2025학년도처럼 입시의 변화가 매우 큰 경우,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일부 대학은 가나다 군의 변경이 발생이 됐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변경이 된 일부 그런 길이 있지만, 첫 번째는 올해는 가나다 군의 군 변화, 두 번째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얘기하게 되어지면 무전공 학과 등 신설학과 발생이 됐고, 그리고 더군다나 의대 정원이 한 322명 정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등 입시의 변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입시 기관에서는 전년도보다 더 낮춰서 하향 안정 지원에 기반을 두죠. 왜? 입시 기관의 데이터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네가 어디 대학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안 좋은 대학 가도 돼. 그냥 무조건 붙으면 돼. 붙어야 이거 보고 원서 쓰니까 붙었구나. 이 데이터가 신뢰도가 높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때보다도 하향 안정 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인 구간은 사실은 대부분이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붙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가장 자연추합을 노리는 구간에서 어려운 구간이 인 구간인데, 이 인 구간의 특징은 첫 번째, 모집 단위 하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나군에 있다고 한다면 가군에서 다군에서 나군의 하위 구간에서 다 유입되는 지점이야. 유입되어지면 어떻게 돼? 학생들이 쌓이고 학생들이 쌓이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합격 점수가 높아져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야, 너 694점이니까 694점의 원서 써. 여기 쓰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여 구간 내에서 구간을 정하죠. 어디에 원서를 쓸지를 막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경쟁률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막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구간이 철학과가는 작년에는 제일 낮은 과에 썼지만 이게 순위가 마지막 13위에서 4위나 5위로 건너뛸 수도 있어요. 전에도 보여드렸죠. 그만큼 하위 구간은 구간 변동이 매우 심해요. 이렇기 때문에 입시기간의 데이터가 틀리는 경우는 다 어디다? 하위 구간. 바로 인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 구간은 상향 유입으로 자연 추합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해야 돼. 첫 번째, 내가 입시 기간에서 예상하는 추가 합격 가능성 70%, 80%가 나왔어. 그럼 내가 입시 기간에 데이터를 믿고 그대로 기다릴 것이냐? 1번. 두 번째는 입시 기간의 데이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구간 돌파를 시도해야 돼요. 경쟁 구간의 돌파를 통해서
내가 인 구간의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퍼 구간으로 구간을 뛰어넘는 이런 전략도 가능하다. 경쟁 구간 돌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트랜스퍼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일단 이 구간 내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면 그만큼 안정적인 점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로 상향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자연계열은 말씀을 드렸죠. 자연계열은 이 하위 구간이 사막이에요. 사막. 자연계는 사막.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자연계는 사막인데 왜 그러냐면 하위 대학의 상위 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상위 대학 하위 학과로 원서를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자연계열은 대학과 학과가 일치가 되어야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하위 대학의 컴퓨터공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하위 대학의 건축학과에 원서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회환경 또는 뭐 토목 같은 이런 학과들의 원서를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위 대학 상위 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디에 원서를 쓰냐면 트랜스퍼 구간부터 원서 지원에 몰리죠. 이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은 이 트랜스퍼 구간이 훨씬 더 위험한 구간이에요. 자연계열은 아주 위험한 구간이고 하지만 인문계열은 이 구간이 인 구간을 벗어나면 그만큼 안정적인 구간인데 이 구간 내로 들어가면 적으세요. 모집 단위 내에서는 상향 지원이 불가능해요. 왜? 상향을 했다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냐면 대학을 밑으로 가야 돼. 밑으로. 하위 대학으로.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에 상향했다 떨어지면 한양대나 성균관대를 가야 되는 거고 성균관대나 한양대를 상향했다가 떨어지면 중앙대나 서강대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앙대학교에 상향을 했다 떨어지면 경희대를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만큼 대학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모집 단위 내에서는 상향 지원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 내에서는 자신의 성적이 697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구간을 낮추시는 게 좋아요. 점수를 한 단계 낮추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요 지점에서의 목적지는 낮추는 목적지는 좌우 군이동을 통해서 대학과 학과를 높이는 전략. 다시 말하면 이 모집단위 중간 내에서는 하향 지원에서 붙이면서 다른 구간에서 상향을 꾀해야지 이 모집단위 내에서 학과를 높이시려고 시도하시게 되면 점수의 간격이 비교적 조민한 구간이기 때문에 불합격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웃 구간에 들어갔다. 내 성적이 이 지점 내로 들어가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웃 구간이나 트랜스퍼 구간으로 넘어가면 자연 추합은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아웃 구간은 매우 쉽죠. 내가 아웃 구간 내에 들어가 있다? 그럼 어디에 원서를 쓰면 제일 좋냐면 내 성적이 최초합이나 자연 추합의 범위에 충분히 있다고 가정이 되면 무조건 경쟁률이 높은 데를 쓰면 돼. 경쟁률이 높은데. 자, 보면 응용통계, 부동산, 경영학과, 경제학과가 있어요. 경쟁률이 높은 학과가 어디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영학과나 아니면 경제학과가 높죠. 자, 여기서는 뭘 쓰냐면 첫 번째는 경쟁률이 높은 지점, 두 번째는 모집 인원이 많은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원율이 높은 지점. 이런 지점을 쓰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높고 충원율이 높고 모집 인원이 많은 지점에 원서를 쓰면 붙는다. 이게 왜 붙는다? 이 세 개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 바로 이 세 개의 공통적인 지원은 바로 뭐냐면 허수들이 몰리는 지점이에요. 허수. 제가 허수라는 단어와 실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복수수에 나오는 허수나 실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실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최초합이나 추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허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최초합이나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없는 지원자. 다시 말하면 자연추합을 꾀하시는 분들은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제추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허수인데 결국은 본인의 성적대가 이 대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학생들이 상향을 친다면 이 학생들은 어디로 몰리냐면 첫 번째 충원율이 높은 지점, 두 번째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 그 다음에 인기 학과는 무조건 몰려요. 그러니까 바로 요 지점이 되는 거죠. 요 지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경쟁률에 4.68대, 4.81대 경쟁률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의상학과나 철학과의 6점대, 그 다음에 국어국문학과의 5점대의 경쟁률은 완전히 다른 경쟁률이에요. 하위 구간의 경쟁률은 실제 그 성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점수 계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점수의 구간폭이 매우 좁지만
상위 학과의 경쟁률 4.61, 4.63이라는 경쟁률에는 쉽게 말하면 물반, 고기반이 섞였다고 보시면 돼요. 상위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상향을 노리는 허수들의 지원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 경쟁률은 낮은 거예요. 그 점을 꼭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 지원에서 자연 취업에서 가장 쉬운 부분은 바로 아웃 트랜스퍼 구간이 쉬운 거고, 가장 어렵거나 가장 위험한 구간은 바로 인 구간, 이 구간인데, 모든 학생들의 성적대는 야, 나는 수능시험을 잘 봤으니까 또는 수능시험을 못 봤으니까 관계없이 모든 학생의 성적은 가나다군의 원서를 쓰면 반드시 하나하나 2개 정도는 반드시 인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때 꼭 명심할 거. 인 구간은 데이터에만 절대로 의존하면 안 된다. 왜? 이 구간은 상향 유입 구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리고 점수가 높아지면 구간 변동이 생겨요. 구간 변동이. 그러면 내가 예측했었던 것보다 그 구간의 점수가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도가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러한 것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필요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경쟁 구간 돌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경쟁 구간 돌파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모집 단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어떤 면이 다르냐면, 아이고.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대학의 모집 단위가 통으로 하나가 연결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수의학과부터 물리학과가 있으면 아, 이거는 그냥 한 대학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대학의 모집 단위는 3개로 분리가 되어져 있다. 우리가 그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가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가 쪼개져 있다. 여기도 하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다 이렇게 쪼개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아웃 구간이고 여기가 트랜스퍼 구간이고 여기가 바로 무슨 구간이야? 인 구간이죠. 근데 내 성적이 만약에 추가 합격 가능성의 70%를 제시하고는 이 구간에 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택은 2가지야. 첫 번째는 추합의 가능성이 70%라고 하니까 그냥 기다리자. 그냥 기다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고 앞에 있는 사람이 추합이 되면 나까지 순서가 올 때지. 기다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 기간의 데이터는 최종적 합격 지점을 가리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2024년도의 입시 결과와 2025년도의 수능의 결과를 조합해서 대략적 추정치를 만들어 놓는 거고, 학생들이 모의 지원하는 경향에 따라서 지원의 흐름이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원서 지원 마지막 날까지 또는 원서 지원 이후에도 데이터 값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70%인데 내일은 60%가 되고 그 다음날은 50%고 퍼센테이지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요. 점점 가면서 떨어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적을 가지고 원서 지원을 해보면 수능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12월 31일이 되고 1월 1일, 3일이 되면 실제 다 하향 지점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입시의 데이터는 마지막엔 다 눌러놔요. 다. 네. 왜냐하면 떨어지면은 불합격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다 하향 지원할 수 있도록 다 퍼센테이지를 낮춘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 계속 구간이 바뀌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70%인데 나중은 60%가 되고 나중에 30%, 20% 되면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20%이지만 나중에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 원서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설마 다른 데로 빠지면서 여기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망상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숫자를 보고 따라가는 원서 지원과 전략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어쩔 수 없이, 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서를 쓸 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항상 뭘 가지고 있냐면 본인의 희망을 자꾸 주입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과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한번 써보고 싶어. 그래도 한번 써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70%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뒤로 밀려가지고 70%가 50%, 40%로 밀릴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여기서 기다릴 수가 없어. 이럴 때는 내가 기다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구간 돌파를 시도해야 돼. 구간 돌파를 시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70%의 퍼센테이를 줬다라는 얘기는 내가 원서를 쓸 수 있는 범위는 바로 요 지점 정도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내가 70%라면 내 앞에 80%도 있을 거고 85%도 있을 거고 90%도 있을 거예요. 이 앞에 있는 학생들이 붙어야만 내가 붙는다는 논리잖아요. 근데 이게 뒤로 더 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점, 바로 말해서 인 구간에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을 뛰어넘어서 트랜스포 구간에다가 원서를 쓰는 거죠. 이 구간에다. 트랜스포 구간에 원서를 쓰게 되면 이 구간이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구간이 아니라 여기에 원서를 쓰면 나의 경쟁자가 되는 이 구간대의 점수의 학생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경쟁 구간 돌파를 통해서 나의 상위 점수대에 있는 학생들과의 경쟁을 벗어나죠. 자, 그럼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들어가면 점수가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 여기는 70%대 여기 있으면은 10%밖에 충원율이 안 나올 텐데 어떻게 붙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 트랜스포 구간은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경쟁률이 하락하고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충원율이 발생이 돼요.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면 합격 점수의 간격이 벌어지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앞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여기서 바로 설명을 드린 얘기가 이렇게 모집 다니는 아웃, 트랜스포, 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성적대에서 이 지점을 계속 지향하고 있다면 치열한 경쟁과 그 다음에 하위 구간의 점수 변동에 따라서 지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지점이 넘어가는 지점, 다시 말하면 인에서 트랜스포로 넘어가는 지점에 원서를 썼다. 그러면 결국은 이만큼의 경쟁 구간을 벗어나면서 좌우 군이동을 통해서 점수의 하락을 예상하는 지점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응용통계학과가 있잖아. 가장 높은 학과고 중어중반학과가 가장 높은 학과니까 여기가 100점이야. 예를 들어 100점. 그럼 여긴 100, 99, 98, 96, 95 쭉쭉쭉쭉쭉 여기는 89 이렇게 되겠지. 마치 학과의 점수가 상위 학과부터 하위 학과까지 점수가 고르게 하락하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점수라는 것은 정시에서는 70% 평균값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인 구간과 여기에 나와 있는 트랜스퍼 구간이 있다고 생각해봐. 자, 트랜스퍼 구간과 인 구간에서 70% 평균값이 높은 구간은 인이 높을까요? 트랜스퍼 구간이 높을까요? 당연히 70% 평균값이 높은 것은 트랜스퍼 구간이 높겠죠. 그렇죠?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또 질문. 그러면 70%는 이해를 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높은 구간은 인이 높을까요? 트랜스퍼가 높을까요?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높은 구간은 바로 인 구간이 높은 거예요. 왜? 인 구간은 좌우에서 유입되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의 점수의 하락폭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여기는. 하지만 트랜스퍼는 인 구간보다 점수는 높지만 점수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어디가 더 낮다? 결국은 트랜스퍼 구간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긴 빠져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유입 지점은 여기까지가 유입 지점이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경쟁의 구간에 대한 돌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 구간의 원서를 쓸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중에 할 때는 첫 번째는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는 경쟁 구간을 돌파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제 강제 추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강제 추합도 원서 지원의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거든요. 나는 수능 시험을 좀 못 봤어. 나는 재수를 생각하고 있어. 나는 현재 대학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점수는 그 대학도 못 갈 정도의 성적이 나왔어. 원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병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다. 점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다. 점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못 가는 게 아니다. 나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이 있다고 해서 걔가 나보다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연하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 추합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강제 추합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최초 합의나 추가 합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구간. 380점에서 381점이나 2점에 합격하는 지점이 자연추합이라면 380점에서 390점의 학과에 합격을 하는 게 바로 강제추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강제추합에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강제추합을 할 때는 나의 경쟁자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다. 다시 말하면 나의 경쟁자는 나야. 나의 경쟁자는 나다. 다시 말하면 내 점수가 380점이라고 가정을 해. 그럼 380점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390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하는 거야. 또 예를 들어서 내 점수가 320점이야. 근데 나는 점수를 330점이나 340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해. 그러면 380점인 학생의 경쟁자는 390점의 학생이 아니에요. 320점의 학생의 경쟁자가 330점, 340점이 아니야. 나의 경쟁자는 내가 자연추합이나 강제추합을 할 때는 나의 경쟁자는 나와 점수가 비슷한 학생들. 내가 380점이면 381점. 이 학생이 나의 경쟁자고 320점에서 원서를 쓰려고 하면 321, 322, 323 이 학생들이 경쟁자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결국은 허수를 제거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나와 같은 상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을 제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럼 허수 제거를 위해서는 과연 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나와 같은 허수 지원이 몰리는 구간이 어디인지를 꼭 알아야 돼요. 하지만 어렵잖아요. 허수가 몰리는 구간은 허수는 반드시 충원율을 따라 움직여요. 충원율, 인기학과. 그리고 상위 지점에 몰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허수가 몰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강제 추합을 통해서 붙으려고 했으면 나의 합격 가능성이 0%가 나와야 돼. 0%. 합격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예를 들어 배터리로 봤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7칸 이상이 되어지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만약에 내가 7칸, 8칸, 9칸, 10칸이 있으면 이건 자연추합의 범위니까 여기서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거나 경쟁 구간을 돌파하거나. 하지만 만약에 배터리가 3칸이 나왔다, 4칸이가 나왔다. 이거는 의미 없잖아요. 그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내가 자연추합이 아니라 강제추합의 원서를 쓰는데 나는 배터리가 3칸이 나왔어. 야, 그러니까 3칸이 나오니까 붙을 수도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왜? 3칸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지점에 7칸, 8칸, 9칸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강제 추합을 노린다고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0%이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강제 추합을 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모집 단위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모집 단위는 두 가지가 있다. 밀폐형 구조와 그 다음에 개방형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밀폐형 구조는 뭐냐면 좌우가 이렇게 막힌 거예요. 좌우가 막혔기 때문에 좌우에서 유입 점수가 없는 지점을 우리가 밀폐형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밀폐형 구조인데 내가 387점이야. 자, 나는 이 대학을 가고 싶어. 원서를 써야지. 어디에 쓸까? 자, 387점으로 392점인 학과에 원서를 써야지. 붙을 수 있습니까? 이건 100% 못 붙어요. 100% 못 푸는 이유는 여기는 인 구간이기 때문에 좌우에서 학생들이 유입되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수의 구간폭이 좁고 경쟁률이 높으며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구간 변동이 매우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점수가 매우 좁고 그리고 70% 성적과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의 간격이 매우 조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80점에서 391점의 원서를 쓰면 표준 점수 4점이라는 점수의 공백이 있죠. 엄청난 거죠. 이건 도저히 붙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여기에 원서를 쓰면 395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면 붙을 수 있을까? 못 붙겠죠. 395점의 원서를 쓰면 395점, 394점, 396점의 원서를 쓸 테니까 그럼 점수 간격은 더 벌어져. 안 돼.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 원서를 쓰면 어떻게 될까? 398점의 원서를 쓸까? 여기에 쓰면 못 붙어요. 왜 못 붙냐? 여기는 결국은 누가 몰리는 거냐면 허수 지원이 몰리는 거예요. 허수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죠. 이 모집 단위의 끝 지점과 나의 점수의 간격의 사이에서 마이너스 4점의 간격이 나면 이 마이너스 4점 구간 내에 있는 학생들이 상향을 치면 이 학생들은 어디로 몰린다? 무조건 상위 지점으로 몰려요. 왜? 여기가
충원율이 높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다가 합격 가능성이 높다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얘기를 하는 게 다 충원율이야. 충원율.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예전에 제가 이제 추가 합격 컨설팅을 진행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입시기관의 배치표를 보고 원서를 쓰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했어요. 데이터가 맞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생각했죠. 과연 저 데이터는 맞을 걸까? 저 데이터는 정말 맞는 걸까? 그리고 저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은 다 저 점수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때 제가 추가 합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추가 합격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그 해에 정말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 추가 합격 컨설팅을 의뢰를 했고, 그러면서 입시기관의 패턴이 뭐로 바뀌었냐? 자, 우리가 제시하는 이 가이드라인 있지만 너 추가 합격할 수 있어. 다 추가 합격이에요, 상품이. 근데 추가 합격이라는 입시의 상품은 다 뭐밖에 안 되냐면 너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범위에서 추가 합격 가능성. 그리고 충원율이 높으면 추가 합격 가능성. 이걸 얘기할 뿐이지 추가 합격의 기본적인 로직이 적용이 되질 않아요. 왜? 이 로직을 적용을 시키면 입시의 데이터는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추가 합격의 로직을 이해하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원서를 쓰면 안 돼. 그럼 도대체 어디에 원서를 쓰라는 얘기야? 밀폐형 구조 내에서는 트랜스포 구간 내에서 상향 지원이 가능하다. 트랜스포 구간 내에서 상향 지원해. 자, 내가 만약에 395점인 학과에 원서를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394점인 학생들이 여기에 원서를 쓸 수 있습니까? 자, 일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집 단위 내에서 상향이 불가능해요. 만약에 이 학생이 394점인데 395점의 원서를 쓰면 붙으면 다행이지만 떨어지게 되면 이 학생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로 가야 돼요. 대학을. 밑으로. 대학의 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집 단위 내에서는 상향 지원이 위험한 거예요. 393점인 학생이 여기를 쓸 수 있을까? 당연히 못 쓰죠. 얘는 여기에 써야죠. 살아남기 바쁘죠. 392점은 붙어야 되는 거죠. 391점도 무조건 붙어야 되죠. 390점이라고 한다면 이 하위 구간에 다 몰려들 수밖에 없을 거죠. 근데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뭐냐면 이 대학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야. 이 학생들은 결국은 위점 396점인 학생들이 밑으로 원서를 쓰면 이 지점은 뭐가 되냐면 하향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쓰는 이 대학의 학과가 상향점이냐 하향점이냐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상향점과 하향점. 상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올려치는 거예요. 올려친다는 얘기는 여기가 370점이면 368점인 학생들이 올려치는 거고, 하향점이면 여기가 370점이면 371점인 학생들이 내려치는 거죠. 내려치는 학생들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올려치는 학생들은 여기 붙으면 다녀요. 그냥 무조건. 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추합을 기대하시면 뭐였냐면 하향점을 찾아야 돼요. 하향점을. 그럼 결국 이 학생들이 여기에 원서를 쓰고 상위 대학에 붙으면서 빠져나가는 거고, 그럼 여기서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면 점수 구간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왜? 이 점수대의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은 내가 붙는 꼴이죠.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나는 뭐 빵꾸가 났다. 빵꾸가 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다 이런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가서 이제 개방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개방형 구조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게 개방형 구조냐면, 개방형 구조는 밀폐형 구조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막힌 거지만 개방형 구조는 여기가 뚫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에 원서를 썼을 때 학생들이 유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375점의 학과를 좌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67점에서 375점을 쓰면 얘네들이 빠져나갈 텐데 결국 얘네들이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알아야 되는 건 이 구조, 트랜스포 구조는 좌우가 이동이 되는 구간이에요. 회전이 이루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과정에서 이 틈에서 기회가 발생이 되어진다. 이걸 꼭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쟁률을 한번 봐요. 자,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경쟁률 표에서 허수 지원이 몰리는 지점은 어디일까? 허수 지원이 몰리는 지점은 경쟁률이 높은데 215, 185, 128 여기에 허수 지원이 몰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가 370점부터 시작해가지고 360점인 학과고 내가 350점이라고 하면 나는 여기에 쓰면 절대로 안 돼. 여기는 허수가 몰려. 왜? 이 점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안 된다. 허수를 찾는 방법은 간단하죠. 결국은 아웃 구간,
충원율이 높은 지점,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 허수들이 대부분 몰리고 허수들은 이런 지점에는 몰리지 않죠. 당연히. 자, 여기 학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환산 점수 기준으로 해서 쭉 순위를 낮췄어요. 자, 내가 만약에 이 대학도 마찬가지로 점수가 390점에서 시작해서 380점까지 나왔는데 내 점수가 370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나는 어디에 쓰면 붙을 수 있을까? 자, 충원율이 높은 260, 126, 100%, 205%, 125% 이런 데 쓰면 붙을까? 절대로 못 붙는 거예요. 여기는 왜? 허수 지원이 몰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380에서 370점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몰려 원서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붙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원서를 쓸 때 어디에 써야 된다? 첫 번째는 허수 지원을 따르기 위해서는 충원율이 없거나 충원율이 매우 낮은 지점을 써야 돼요. 그럼 충원율이 없거나 낮은 지점을 찾아보면 도시공학과가 0.7%, 대기공학과가 0.9%, 그 다음에 사회환경 시스템이 10%니까 여기가 낮은 거지. 여기가 결국은 뭐냐면 강제 취업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조건이야. 하지만 강제 취업을 발생을 시킬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강제 취업은 하위 구간에서는 강제 취업을 시도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구간은 상위 구간이어야만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학과가 선호도가 낮아 보이는 지점이죠. 낮은 학과라는 인식은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상향점이 돼요. 낮은 성적에서 위로 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구간을 좁히기가 어려워요. 도시공학과다 그러면 학과가 일반적으로 볼 때 대기나 아니면 사회환경보다는 좀 더 상위 학과에 해당이 되고 더군다나 충원율이 낮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좌우로 대학 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 점수의 구간폭이 뒤로 하락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구간 밖으로 점수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연취업과 강제취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설명은 좀 말씀을 좀 접으면서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저희가 정식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김기현 선생님이나 또는 김정훈 선생님 이렇게 또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같이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민우 선생님도 제가 소개시켜 드려야 되고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컨설팅을 지금 일부 시간대는 마감이 되어졌지만 일부 시간이 가능하니까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일요일에 진행하는 컨설팅 또는 2회로 진행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시는 결국은 추가 합격이거든요. 데이터 기반의 원서 지원에서는 추가 합격의 가능성을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이퍼랩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